계속 이어지는 그 6장 우리 현대사 강의입니다. 대한민국 발전과 현대세계의 변화 이 장인데요. 이 장에 지금 세 번째 절이 자유민주주의 발전입니다. 이 절은 이번엔 강규현 교수님이 아니고 뉴데일리의 박성현 주필님, 정말 우리 이 자유,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단연 1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성현 주필께서 2장과 4장 경제발전과 사회변화, 그리고 5장 북한의 실상과 남북 간의 통일 노력, 요 세 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선은 3장 자유민주주의 발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이팅!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현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파트인데요. 이 교학사 교과서가 상당히 체제가 잘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제6장,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세계의 변화라는 제6장 아래 7개 꼭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꼭지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이 책이 왜 잘 되어 있냐면은 이 한국 현대사라는 게 1945년 이후, 그러니까 이후의 역사를 만약에 한국 현대사 중에 그 부분을 우리가 횟수로 따져보면 한 70년 정도인데 이게 서양으로 치면은 이게 한 40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낸 셈이에요. 그동안 일어났던 변화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70년 동안에 실제로는 남들이 한 400년 세월 동안 일으켰던 거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짧게 다뤄줘야 되는데 그 짧은 지면 안에서도 7개의 꼭지로 나눠서 상당히 잘 다뤘습니다. 교학서 교과서가. 이제 세 번째가 자유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꼭지인데요. 이 꼭지도 다른 교과서와 달리 현대 문명의 두 가지의 충돌점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개의 힘이 충돌하는 점을. 그 하나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고요. 다른 하나가 전체주의죠. 20세기 현대사는 이 두 개의 힘이 충돌한 인류적 차원에서, 세계적 차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역사입니다. 한번 이제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죠. 여기서 이제 글로벌 체제 경쟁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했어요. 교학서 교과서가. 이거 굉장히 좋은 개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20세기 역사는 1917년 소련 혁명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전체주의 세력들이 등장해요. 전체주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 정확하게 321쪽에 나와 있지만 하나는 파시즘, 즉 민족 전체주의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민족의 적은 다 잡아 죽여라 이겁니다. 히틀러가 그래서 민족의 적이라고 규정을 해서 유태인과 슬라브인을 수천만 명을 잡아 죽였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민족이 경영하는 아시아, 그 사람들 용어로는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불렀죠. 일본 민족이 경영하는 아시아를 위해서 그것에 반대하는 한국인, 중국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을 무려 한 400만 명 잡아 죽였습니다. 즉 20세기에는 한편으로는 민족 전체주의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 전체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7년 러시아 혁명에 의해서 공산 체제가 등장하면서 계급의 적은 다 잡아 죽인다라는 공산 전체주의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22년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게 파시스트입니다. 그 정당 이름이. 그래서 파시즘이라는 이름이 나왔거든요. 파시오라는 건 원래 라틴어로 묶음입니다. 이 묶음을, 그러니까 민족이 하나의 묶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솔리니 얘기에 의하면 민족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가 민족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 외부의 것을 얼마든지 파괴하거나 죽여도 그것은 죄가 아니게 되죠. 그러면 애초부터 없었어야 될 존재니까요. 이게 민족 전체주의인데
이 두 가지 공산 전체주의와 민족 전체주의가 20세기 전체주의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20세기 전반에는 일본의 민족 전체주의, 천황 전체주의에서 시달렸고 20세기 후반에는 공산 전체주의와 맞겨룬 그런 민족사적 운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공산 전체주의, 즉 20세기 후반 1945년 이후에 공산 전체주의에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 사이의 싸움이 1945년부터 1991년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무려 46년 동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싸움의 최전선에 서 있던 그러한 결례입니다. 한반도란 공간이 그런 공간이고 우리 결례가 그런 결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책에서는 아주 짧은 지면이지만 정확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처제 경쟁이라는 개념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의 대결이 있었다.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는 파시즘, 즉 민족 전체주의와 쌍둥이다.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전쟁을 벌였지만 나치 독일하고 러시아가 전쟁 벌였죠.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전쟁을 벌였지만 그 둘은 기막히게 서로 닮아 있다. 이런 얘기가 이 책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해방 이후 굉장히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사회교과서 중에 전체주의라는 개념과 단어를 사용한 최초의 교과서가 바로 이 교학사 교과서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신 우남 이승만은 세계에서 최초로 전체주의란 용어를 책에 담은 그러한 책을 냈습니다. 영어책이었죠. 1941년 6월에 미국에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Japan Inside Out, 일본을 확 뒤집어서 벗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우남 이승만은 일본 전체주의 체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전 세계가 전체주의와의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책이 나온 지 6개월 후에 1941년 12월에 미국의 진주만을, 하와이를 일본이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제2차 세계대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서 일본이 패망했고 그 틈을 타서 우리가 독립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러한 세계사적, 인류사적 차원의 전체주의와의 싸움을 아주 짧은 지면 안에 정확하게 정리한 책이 교학사 교과서죠. 두 번째로 보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그 서브 꼭지에서는 이승만 정권의 시련, 성취와 함정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농지개혁을 상당히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요. 또 다른 역사 교과서에 그런 표현도 있죠. 즉 북한은 무상몰수에서 무상분배를 해줬고 대한민국 정부는 유상몰수를 해서 유상분배를 했다라 그래요. 이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북한은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 무상으로 땅을 뺏었죠. 그게 1946년, 47년 일인데 무상 분배한 적은 없습니다. 농민한테 북한은 땅을 준 적이 없어요. 집단 농장에서 제대로 배급도 못 받고 뼈 빠지게 일할 의무만 줬지 농민에게 땅을 준 적이 없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즉 남한은 지주에게 소출의 30%씩 5년만 주면 농민이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게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 농지개혁 방안인데 당시에 소작료가 소출의 40에서 50%였습니다. 심지어 60%까지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작료보다 낮은 비율로, 즉 소출의 30%씩 5년만 주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되 농민은 소작료보다 낮은 그런 비율로 지주에게 주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농지개혁을 일으켰죠. 이게 49년, 50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 세계 농지개혁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혀요. 이 한 번의 농지개혁에 의해서 우리는 자영농이 주축이 된 사회가 됐습니다. 그 힘으로 6.25를 이겨냈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의 터전을 소중히 여기게 되니까 따라서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따라서 농민들이 함부로 부안해동을 안 했죠. 대한민국 편을 들어줬죠. 그래서 우리가 6.25를 이기는데 큰 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주에겐 최소한의 보상을 했고 농민은 최소한의 보상만 주고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했죠. 반면 북한은 지주를 잡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무상으로 강제로 땅을 뺏은 다음에 지금 그로부터 5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70년 세월이 지났죠. 1945, 6년을 기준으로 하면 70년 세월이 전 지금까지 농민에게 땅을 준 바 없습니다. 집단농장이라는 농민 통제체제를 만들어서 농민들을 위협해서 억지로 땀을 흘려서 일을 하게끔 강제하는 시스템을 아직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단농장을 해체시키면 북한은 2, 3년 안에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 다른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도 그랬었고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그걸 해체시키기 싫으니까 200만, 300만 명이 굶어 죽던 말던 계속해서 집단농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과서는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 분배가 이루어졌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분배는 이루어진 적 없습니다. 이 교학서 교과서의 장점은 이러한 북한의 토지 강탈 및 집단농장화와 남한의 대한민국의 진정한 농지개혁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혁혁한 공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국가를 세웠고 6.25를 이겨냈고 그러한 혁혁한 공에 덧붙여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승만 정부의 그 업적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농지개혁을 일으켰다는 점에 있죠. 물론 이승만 정부는 1955년경부터 이 1955년이 되면 이승만 본인이 나이가 만으로 80살입니다. 55년경부터 정치 몰입애들과 부패한 사회 상류층들 여기에 농락당해가지고 1950년대 후반에 여러 가지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것이 1960년에 4.19로 이어지게 되죠. 그 과정도 교학서 교과서는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교학서 교과서의 세 번째 이제 그 꼭지는 자유민주주의 아래 세 번째 꼭지는 이제 5.16 군사정변과 반공체제의 확립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담담하고 객관적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대개 1961년 5.16이 나던 해서부터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 시해되던 해까지 한 18년 세월이 결국 이 두 페이지 안에서 그 기본 틀을 다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말 숨가쁜 그런 일이죠. 그걸 두 페이지 안에서 상당히 담담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5.16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무혈 쿠데타였어요. 윤보선 당시 대통령도 이 쿠데타를 인정을 했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4.19의 1년의 세월이 군인들이 권력을 잡아서 사회를 좀 제대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참고로 당시의 군인은 가장 잘 훈련된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군인 중에 수천 명이 미국 연수를 받았었거든요. 1950년대.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전문 인력이에요. 그 당시에 군인이라는. 그런 군인들이 이런 혼란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를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국민들의 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무혈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도 이 쿠데타를 인정을 했고 그 이후에 집권한 이제 박정희 정부는 이 경제개발을 서두르게 되죠. 이 책에도 정확히 나와 있지만 경제개발에 두 가지 소스의 종잣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소스가 뭐였냐면은 하나는 1965년에 국민의 반대, 그러니까 특히 대학생들의 반대를, 대학생과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해서 청구권 자금을 따왔죠. 그래서 그것이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포항제철을 짓고 다른 인프라 사업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1965년부터 월남 파병이 이루어지는데 전투병 파병은 66년, 67년부터 이루어집니다. 이 1960년대 후반 말에 그 월남전 참전에 의해서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막대한 달러가 들어오죠. 그때는 달러는 너무너무 귀한 거였었어요. 1960년대 후반에서는요.
글쎄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사는 집안에서도 바나나를 1년에 두세 번밖에 못 먹어요. 별식입니다. 달러가 귀했기 때문에 달러로 구매해야 되는 모든 물건, 돼지고기가 달러가 되죠. 왜 그러냐면 돼지를 대량으로 기르려면 저걸 수입해야 되니까 사료를. 그 사료는 수입이니까 결국 달러가 드는 거거든요. 닭고기 그것도 비싸죠. 그 다음에 바나나 이런 그 생필품 중에 결국 달러를 통해서 그 원료를 사와야 되거나 사료를 사와야 되거나 혹은 수입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그때는 정말 천국의 제품이었었습니다. 천국의 물건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쪽으로는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 달러가 들어왔고 다른 한쪽으로는 월남전 참전에 의해서 달러가 들어왔죠. 선배 세대들이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 고생한 얘기가 이 책에 담담하게 두세 패러그래프에 걸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소스로부터 들어온 달러를 종잣돈으로 삼아서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하고 효과적인 공업화를 이루게 되죠. 그 공업화의 특징은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만은 하나는 수출 공업화고요. 두 번째 특징은 전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종류의 인프라와 철강, 기계, 석유 이런 종류의 중화학 공업화를 중심으로 한 특이한 공업화입니다.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신생 후진국이 수출 공업화를 한다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고 본격적인 수출 공업화. 두 번째로는 그 수출 공업화의 내용이 인프라와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다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공업화 전략을 취했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삼선 개헌을 하게 되죠. 그게 69년에 삼선 개헌을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3번 할 수 있다라고 그 개헌을 했고 72년에는 드디어 유신으로 접어듭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가 왜 공업화나 경제발전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서로 맞물린 고리예요. 왜 그러냐면 경부고속도로라든지 포항제철을 보면 전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만들어집니다. 즉 박정희 정부의 입장에서는 박정희라는 당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도한 공업화 드라이브, 수출 공업화 드라이브를 다른 정치 세력에게 맡길래야 맡길 수 없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삼선 개헌에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서는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그 데이터는 이 책에 정확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신은 1972년에 되는데 이때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거든요. 이 책에 잘 나와 있지만 69년에 닉슨 독트린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시아나 외국에 미국이 더 이상 끌려들어가기 싫다. 그러니까 미국의 아시아나 외국에 대한 방위 의무를 최소화시키겠다. 이게 닉슨 독트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닉슨이 그때 저거를 하게 되죠. 미중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죠. 그때 중국은 중공이에요. 6.25 때 수십만 명의 군인을 보내가지고 저희 군대를 죽게 만들었던 적대 국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69년의 입장에서는 70년 이때 입장에서는.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 그 당시 중공 모택동이 이끄는 중공과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배의 기색, 패색이 짙어지게 되니까 북한 도발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집니다. 욱진삼척과 같은 그런 무장국 미침투 사건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때는 그러니까 69년에서 72년 세월 동안 71년까지 북한 도발의 빈발성과 터무니없는 잔혹성이라는 건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는 유신을 비상체제로서 비상한 독재체제로서 유신을 선택하게 됐다고 보입니다. 이 책은 유신 선택에 관한 자세한 배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 밑바탕을 이루는 당시에 어떠한 국제정세의 위기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한국 경제발전이 그 당시에 어떠한 아주 중요한 고비에 서 있었는지를 비교적 담담하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세 번째 이 책 그 장의 네 번째 꼭지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이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과정이었던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이제 87년 체제. 왜 87년 체제냐면 저희 지금 헌법이 9차 수정헌법인데요. 이 저희 9차 수정헌법이 87년 가을에 통과됩니다. 즉 저희는 87년에 확립된 헌법 체제 안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87년 체제를 굉장히 우리가 중시하는데 그 민주화 과정과 87년 체제의 등장 그리고 그 이후에 YS 정부 그다음에 DJ 정부,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각각 한 패러그래프씩 간단하게 이 책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 그 1980년에 그 서울의 봄 그다음에 1985 5월달 광주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게 한 7년 동안 민주화 운동이 가열차게 전개되고 드디어 87년 6월 항쟁에 의해서 87년 6.29 선언이 나게 되죠. 이 책에서는 이제 그 87년 6.29 민주화 선언을 329쪽에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이게 당시에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만을 위한 운동은 아니었죠. 운동의 성격이. 그래서 87년 6.25 선언이 나고 나서 이제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으니까 더 이상 과격한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는 여기서 혁명이 멈추면 안 된다. 민중혁명, 그 다음에 미국을 몰아내는 민족해방혁명으로 나가야 된다. 즉 민족해방, 민중혁명의 길. 그 당시에 그거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었어요. 그걸 계속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YS 정부,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쭉 이어지면서 특히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때 잘못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자유민주주의의 운동이었고 무엇이 자유민주주의에 반한 운동이었는가를 반대된 운동이었는가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않았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의 그 혼란을 가지고 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책은 87년 6월 항쟁에 이르는 80년대의 그 민주화 운동과 그 87년 6월 항쟁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87년 체제의 확립을 잘 다루고 있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그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표현을 아주 냉정하게 내리고 있어요. 냉정하고 정확한 표현이죠.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나친 대북 유화 정책, 즉 햇볕 정책을 뜻하는 거죠. 지나친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건 굉장히 용감한 책입니다. 고등학교용 교과서에 이 정도의 용감한 표현을, 용감한 진실이죠. 이 정도의 용감한 진실을 담백하게 담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책의 6장,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한국 현대사를 다루는 6장의 세 번째 꼭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저의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